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는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또 민캐 오늘은 저희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예, 일부러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드 김민 캐스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장은 1시간 전과 크게 다름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약간 저희 구윤우 캐스트가 얘기하는 동안 말씀을 나눠봤는데 역시 마이크론을 되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차트 살짝만 띄워주시면은 마이크론이 프리장에서 일단은 상승 출발은 하고 있으나 살짝 내려가는 약간 그죠 5대5에 있어가지고 살짝 시장이 그래서 더 갈 수 있어 오를 수 있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것도 슬금슬금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자로 약간의 순환매에서 AI 종목들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요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나쁘지 않으세요. 실업률 자체도 이제 올랐다는 얘기 자체는 이제 어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사실 10년물 금리가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부담은 약간 일부 부담이 좀 완화된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순환매가 끝났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테크에 많이 쏠렸던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핵심은 이 성장 쪽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시장을 좋게 보시고 내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성장주 쪽에서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 AI 관련주들이 순환매로 내려왔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기회로 삼고 접근해보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제 브로드컴 실적 때문에 많이 빠지고 흔들리고 했는데 사실 그 같은 분석을 하면은 결국 성장주들에서 이러한 노이즈들 근데 이 전체 시장을 이렇게 내릴 만한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실적 컨센서스는 상향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항상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회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는 오프닝 뉴스 한번 들어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 엇갈린 좀 고용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드리고 제가 오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은 사실 결과를 좀 신중하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실제 장에서도 좀 반영이 됐는데요. 11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달에 감소하는 흐름을 끊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또 실업률 역시도 4.6%까지 오르면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표의 방향성이 좀 갈리자 대형 기술주가 반등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 뚜렷한 추세를 좀 형성하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함께 나왔는데요. 다만 연준의 이 통화정책의 전망에는 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까지 함께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내년에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번 고용지표만으로는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을 좀 물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 온탕인지 냉탕인지도 둘도 아니고 가운데 뭔가 온탕에 있는 기분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산타랠리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온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목요일 날에 물가지표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물가지표 역시도 사실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시각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온 일정이 있기도 하고 파월 의장이 다른 의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내년의 변동성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노이즈로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좀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산타랠리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아요. 마이크론 실적 내일 발표하고 그다음 물가지표 발표하고 거기다가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산타랠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모습들 아니더라도 서서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산타랠리를 볼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과욕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뜨겁고 이거 바라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시장에 큰 문제나 노이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증시가 막 망가지거나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오히려 지금 만약에 뭐 진짜 재미없는 구간이 나타났다 하면은 어쨌든 방향성은 위 아니면 아래일 건데 아래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내년을 좋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좋은 기회로 삼아서 매수하는 구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CNBC에서는 이번 고용 지표를 두고 확증 편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거는 안 보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좀 정말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고용 지표 어떻게 보시죠? 이번 고용 지표 좀 재밌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번에 이제 고용 논팜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 주보다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왜 고용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았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요거 하면서 사실은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NFIB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지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거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사실 요 지표거든요. 요게 NFIB 소기업 낙관지수라고 해서 사실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ISM 제조지수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S&P 500을 뭐 선행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NFIB 소기업 낙관지수를 안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변하지 않는다, 경제를 대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느끼는 센티에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11월 소기업 낙관지수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소유주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나 고용 되게 많이 하고 싶어 이런 응답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노동의 질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럼 당신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1위가 뭐였냐면 고용의 질이었고요. 그러니까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때 은퇴하신 분도 많았을 테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유로 이제 뭐 정규직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학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어제 자기가 원하는 적합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오히려 걱정거리 2위였던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문제거리, 고민거리를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세를 보면은 네. 분명히 이번 고용 논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지만 8월, 9월, 10월 보면 큰 방향의 추세는 완만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추세가 추세가 꺾이지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고용도 양극화될 수 있구나, 혹은 수요 측의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업률도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거고 내년에 그리고 아까 이제 파월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 그만두시잖아요. 그만두실 때까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의구심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사실 뭐 셧다운 기간이 짧지도 않았고 파월 의장도 11월 FOMC 회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고용 지표들이 과대 해석됐을 수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표도 좀 왜곡됐을 확률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뭐 왜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있는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 이거 갖다가 직접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확대 해석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센서스 쪽, 그러니까 이쪽 통계청이죠. 통계청에서 일부 지역을 갖다가 예산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조사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외를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좀 왜곡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나오는 지표라든지 판단하는 원준이 판단한 거는 실제 나오는 이 하드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데이터를 의구심을 가져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의아했다 혹은 좀 주목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26주 이상인가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U6 실업률을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K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K자의 바닥 쪽을 이야기하는 게 뭐 U5, U6 실업률이 될 텐데 그쪽이 8%에서 8.7%로 갑자기 확 치솟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바닥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서서 되게 재미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러면은 1월 금리 인하 얘기가 갑자기 또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어제 헤드라인들을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런 마이비들이 얘기를 하기로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1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만약에 12월 고용도 이런 추세로 가버리면은 갑자기 1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확장될 만큼 야 이거 K자가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는 이제 일단 속단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파월이 그 얘기 했잖아요. 굉장히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이번에 실제로 FOMC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가겠다라는 기조를 그러니까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뭔가 어쨌든 내년에 뭐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어쨌든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는 증시엔 좋은 거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현상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고용 지표보다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들이 미국의 현재 고용 시장을 더 잘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음번에 주목해봐야 될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뭐 고용은 이제 사실 매주 나오고 있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뭐 있긴 한데, 사실 우리는 그냥 항상 논팜 제일 중요한 게 뭐 매월 나오는 논팜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실업률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걸 갖다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또 앞두고 굉장히 또 최근에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국민 연설에서 무려 26년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좀 보여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자신의 뭐 11개월간의 성과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을 좀 언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26년도에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세션들을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가, 제가 이제 26년도 전망을 하면서 네. 트럼프가 과연 내년은 무엇을 할까를 좀 이렇게 좀 하고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약간 계시는데, 예. 그럼 이거 잠깐 좀 켜주시겠어요? 이 화면 좀 켜주시면은, 아까 이제 요 페이지를 보여드렸어요. 네. 이 페이지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경제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좋아요 했을 때 ISM은 50을 넘으면 확장 국민이라 부르죠. 이건 좋다라는 뜻인 거고, 호황이에요 뜻인 거고, NFIB 이 같은 게 100이에요. 100 기준으로 해서 넘으면은 낙관지수 좋아요라는 건데, 그런데 보시면은 뭔가 여기에 이렇게 확장 국면에 있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근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경제가 과연 좋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때 2017년도에 금리가 인상기였고요. 그리고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한 해였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물론 2018년도에 트럼프의 텍스컷이 시작이 됐죠. 지금 OBBBA가 시작이 될 예정인 거죠. 거기다 규제도 완화하고 있고요. 그럼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질문에 대한 답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요때 오른쪽 이제 하드 데이터를 보시면은 S&P 500의 EPS YY 증감 추이를 보면은 요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언제였죠? 코로나 때였죠.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기저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얘는 뺄게요. 자, 얘는 빼고 제일 좋았을 때가 2018년도였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좋았어요라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기업들은 좋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대기업이니까 걔네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러셀리션 중소기업이죠. 네. 얘들도 얘를 뺄게요. 얘를 빼고 2018년도에 좋았고, 자, AIRR을 보면 이게 뭐냐면 제조업 지수예요. 이거 제조업 ETF인데, 이 ETF는 뭐냐면 미국 제조사들의 99%, 우린 미국 회사 이러면 애플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99%는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얘를 빼면은 2018년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였을까라는 거죠.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그것보다 더 작은 기업들도 좋았다 얘기는 낙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낙수 효과가 뭐냐 보시면은 구글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 그때 네. 호황을 누렸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할 건 일단 AI는 밀어주는 게 맞는 거죠. 왜? 중간 선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사실은 올해 뭘 했냐 보면은, 올해 트럼프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관세가 제일 크죠. 네. 그렇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트럼프 하면. 그럼 트럼프가 뭘 했냐면요. 실제 관세라고 하지만은 올해 관세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어요. 투자를 유치했어요. 거의 한 10조 달러 정도 유치했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AI 제조업 혹은 방산 이런 것들 다 지금 투자가 유치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제도 완화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입장,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얘네가 준비한 건 10조 달러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관세로 전세계를 때려가지고 투자 준비를 딱 해놨어요. 투자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연준을 때려가지고 금리 인하 분위기 만들어놨어요. 내년부터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때려야 될 사람 누구죠? 이제는 준비가 다 차려졌으니까 기업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는 시행을 해.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내년에 할 거는 뭔가 기업들로 인해서 기업들한테 리쇼어링들 이런 것들 하도록 좀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트럼프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건 타코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2026년도 연간 전망에 뭐라고 썼냐면 버블을 즐기세요라고 써놨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소비국가죠. 거의 이제 GDP의 60, 70%가 다 소비예요, 소비. 근데 이 소비의 주체는 어디죠? 가계예요. 가계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금융자산 비중이 높죠. 제가 매번 와서 하는 얘기가 금융자산이 높은데 현재 미국인들의 금융자산의 44%가 직간접 보유 주식인 거고 연금 12%까지 더하면 거의 50%가 주식인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오르면은 미국인들은 경제 호황이네라고 우리랑 다르게 체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식을 올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맨날 한 거 있잖아요. 너무 쏠림 현상이 어떻고,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그쵸. 뭐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뭐 버블이 아니냐. 트럼프에겐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버블을 오히려 키우는 거, 즉 이 성장주들의 모멘텀을 좀 몰아주는 거, 밀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AI를 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유익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다 유치원생처럼 지금 너무 집중해가지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캐스터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12월 S&P 글로벌 PMI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이 12월 말씀해주신 것처럼 S&P 글로벌 PMI 역시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내용이 좀 확인이 됐는데 이에 관해서는 사실 이번 지표랑 이렇게 좀 버무려서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S&P 글로벌 PMI, 그러니까 마켓 PMI 같은 경우는 잘 안 보는 지표예요. 사실 이게 볼 때는 우리가 ISM 지표를 미국 보실 때는 이제 그걸 보시는 게 맞고요. S&P 글로벌에서 내는 거는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이걸 갖다가 뭐 의미 있게 시장이 반영하진 않아요. 오히려 ISM 제조업 지수 요걸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50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지만 그 네. 부근에서 놀고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내년이나 혹은 이 정부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것 중 하나는 어쨌든 관세라든지 이런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불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도 이제 높은 수준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차트에 있는 것처럼 확장 국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어제 그 S&P PMI가 나온 걸 봤는데 제조업 쪽은 인플레라고 프라이스 쪽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도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매파적으로 얘기하면서 서비스 인플레가 올라오는 게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데이터를 볼 때 까봤더니 서비스 인플레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마켓 데이터 지표에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제조업 혹은 뭐 트럼프의 뭐 설비 투자 이제 뭐 빅테크에 대한 이런 지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인플레를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실제 지표에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계속 또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좀 부담감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까요? 뭐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GDP의 70%가 서비스 국가긴 해요. 그래서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국가는 아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연준도 충분히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얘기는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든 자기네들은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일단은 이 연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물가가 완만하게 지금 추세가 바뀌지 않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에서 크게 틀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 결정하는 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너무 앞서서 섣부르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좀 겁을 먹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겁먹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막 CNBC에서 나온 브레이킹 뉴스 한번 이것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대한 팔로업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NBC에서 속보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가 주주들에게 파라마운트 측의 독재적인 인수안을 거부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관련해서 넷플릭스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왜 거부를 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뭐 거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거래가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의 사위가 이끄는 그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시너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넷플릭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러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 인수합병이 성공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콘텐츠 이 어떻게 보면 이 OTT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나온 소식까지 한번 워너브라더스 이야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넷플릭스는 현재로서는 뭐 속보가 나오고 그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움직임은 없고 어제자부터 시작했던 반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아마존과 오픈 AI가 투자 협상 중이라는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아마존의 투자와 함께 오픈 AI가 아마존의 자체 칩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포함됐고요. 또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가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조건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논의는 오픈AI가 지난해 구조 개편을 마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조건을 정리한 이후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픈AI는 자금 조달과 또 외부 기업과의 협력에서 이전보단 좀 자율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이제 더 이상 오픈AI의 단독 컴퓨팅 제공자는 아니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엔스로픽에 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상황이긴 하지만 생성형 AI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더 높일 것이다라는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픈 AI이긴 하지만 아마존에게 어쩌면 투자를 좀 받고 다시 아마존 칩을 구매한다 이런 말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협력 소식에 대해서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이거. 엔비디아도 그랬고 AMD도 그랬고 그쵸 약간 그림이 반복되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에 손잡고 있는 건데 사실. 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나온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다른 플랫폼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사실 지금 오픈 AI는 놀랐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제미나이가 자꾸 치고 들어오네. 많이 그걸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종속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겸사겸사 어쨌든 이 오픈 AI 역시도 플랫폼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프리장에서는 제일 큰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트 좀 띄워서 보여주시면은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 1.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장기 이평선에 걸려가지고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데 아마존도 지금 이게 차트가 얼마나 오래 횡보했냐 보시면은 요게 올해 초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이제 1월 달 작년 12월, 그러니까 1년 전인데 1년 동안 아마존은 움직임이 없어요. 물론 AI에서 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올해 여름 기준에서 구글에서 이런 차트를 봤었고 엔비디아가 AI로 주목받기 전에 또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아마존의 최근 뉴스를 보면은 아마존이 CPU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을 계속 개발했던 거를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는 지금 본인들의 GPU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엔비디아 칩과 교대로 이렇게 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칩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영 반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AI의 뭐 중심 기업이 되지 못해서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긍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순수 플랫폼 기업들한테 좀 더 관심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AWS라는 좋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도 되게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들었던 게 2022년도 이후로 이러한 성장세는 오랜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소비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유통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IT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섹터 자체가 경기 소비재 이런 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K자형 뭐 소비 이런 얘기 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은 플랫폼 싸움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알파벳이나 애들이 클라우드 실적 성장이 굉장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이러다가 시장 점유율 뺏기는 거 아니야? 특히 AI 이런 것들 알파벳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걱정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잖아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상대 매력도를 좀 떨어뜨린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의 말씀하세요. 이게 저는 너무 이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빅테크들을 다 보시면은 예. 배당도 주고요. 예. 애플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 메타도 그렇죠. 자사주 배입 서각을 매우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아마존은 뭐 아마존식 경영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자사주 배입 서각 얘기가 전혀 없어요. 요거 이게 약간 그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증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가서 외칠 수 있잖아요. 요 부분은 언제쯤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뭐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얘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성장세가 낮아지면 성장세가 약해지면은 그때부터 주주 환원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 특히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이 되게 강해지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투자 사이클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분간 과연 이게 물론 뭐 같이 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투자 사이클에 어디에 더 집중을 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이 결정이 된다면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한번 오픈 AI가 좀 구글에 맞서서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좀 여력을 가지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일단 시장 자체가 크고 있다는 거 우리 아까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력의 기준이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뭐 플랫폼의 싸움이냐. 플랫폼 싸움하면 사실은 이제 알파벳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플랫폼 싸움 안 되는 거고, 그럼 B2C에서 얼만큼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쉽게 알파벳한테 뺏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뭐 한 70~80%를 다 지금 그러니까 챗GPT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일부 뺏길 수는 있지만은 이게 완전히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챗GPT에서 5.2가 나왔어요. 5.2가 나왔는데 5.1과 과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같은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그리고 알파벳의 제미나이, 저는 두 개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랑 챗GPT 이걸 다 비교해 보면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큰 차이를, 그러니까 이미 제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죠. 저의 영역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B2C 영역에서는 그렇게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쓰던 걸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시장 확장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픈 AI가 뭐 벌써부터 밀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와 관련된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미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와 또 과세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적인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EU와 회원국들의 규제와 세금으로 이 미국 서비스들의 기업을 또 경쟁력을 제한하게 된다면 미국도 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한 건데요. 필요하다면 외국 서비스의 수수료나 이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또 관세 보복이 가능한 통상법 301조 조사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유럽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 시장에 큰 제약 없이 진출을 해왔고, 또 진출을 해왔다면서 이후에 조치가 계속되면 이 맞대응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왔는데요. 또 굉장히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있어서 많은 일자리와 양질의 좋은 혜택들을 함께 유지를 해줬다라는 내용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유럽 연합산 사치제, 자동차 등의 다양한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고, 또 EU 역시도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이런 과징금을 좀
징수하는 방안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가볍게 넘어갈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구글과 이유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 이게 보면 이유가 이유한 거다라고 하고 그 결론은 니들이 뭘 할 수 있는 대로 끝나게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EU 같은 경우는 매번 있었던 일이고요.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전쟁을 할 때 EU한테 너희들 자꾸 이렇게 디지털세 매기면은 우리도 관세를 보복을 할 거니까 니들 함부로 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고 그에 대한 조치를 가져와라고 했었던 건데 네.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EU의 특성상 이걸 갖다가 쉽게 놓을까 안 놓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있을 노이즈인 거고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그러니까 이거죠. 딱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규제로 얘를 멈춰놓은 상황에서 내가 뭐 성장을 한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벌금만 떼겠다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닌 이상은 네. 오히려 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다시 갈등을 해서 뭐 관세 서로 막 때리기 시작하면 크게 터질 건데 근데 미국 내년에 선거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트럼프 그 답가에서 쓰신 것처럼 트럼프 하면 타코 생각나잖아요. 네, 선거에서 이겨야죠. 그러면 시장 노이즈 안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늘 그렇듯 이번에도 그냥 경고성이 발언에 좀 그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EU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게 와 가능한가 되는 소린가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할 때마다 반독점에 대해 가지고 글로벌 매출의 2%를 내놔라. 야, 글로벌 이익도 아니에요. EU에서 번 돈도 아니고 글로벌 전체 매출의 2%를 벌금으로 매기겠다. 이게 가능한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거죠. 우리가 소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소송이라는 거는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던지는 거죠. 세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줄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다 그냥 얘들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또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규제 좋아요. 규제 좋고 저도 유럽 쪽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유럽에서 과연 진짜 미국의 그런 플랫폼 기업처럼 정말 그렇게 멋진 기업들이 몇 개나 될까라고 하면은 사실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사실 뭐 투자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유럽의 빅테크들은 미국의 빅테크들만큼 아직까지는 파급력이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PM턴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내년이 되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좀 뭔가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애플이 좀 이런 내용을 내놨더라고요. 이 가을까지 27년도 가을까지 아이폰 라인업을 대폭 늘리겠다. 최소 7개 신규 모델을 좀 선보일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함께 내놨거든요. 26년 가을에는 첫 폴더블 아이폰, 그리고 27년은 가을에는 베젤이 없는 곡면 유리 디자인의 20주년 기념의 아이폰 20 출시가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전체 시장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애플은 이 프리미엄에 대한 뭔가 신제품과 그리고 좀 정면 시도에 대한 내용으로 뭔가 앞서 나가겠다라는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폴더블 시점이 좀 늦지 않냐라는 점을 좀 여쭤보고 싶고 좀 아이폰이 아무리 성장주에서 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좀 폴더블을 지금 내놓는 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라는 점을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폰 자체의 출하량을 봤을 때 오히려 마진율이 좀 하락하는 게 걱정이 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비율에 대해서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성장 시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포화죠 이제는. 근데 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시장에서 파이를 갖다 뺏기 네. 이런 거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플을 이제 물론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들 중요하긴 해요. 잘 팔려야지 설치 기반이 확장되고 한 거 있는데 근데 항상 애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생태계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뭐 아이폰도 이제 뭐 진짜 우리 선진국 외에도 그 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설치 기반들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들 사실 이 설치 기반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기 확장이나 기기 시장의 성장을 뭐 스마트폰의 시장 성장을 크게 뭐 매력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폼팩터들은 다양하게 적용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폼팩터 나오면 계속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쨌든 도태되면 안 되고 적어도 유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아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를 하나 사실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이제 내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스마트폰이 뭐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거 같아요. 메모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네. 사실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메모리가 워낙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소비자들 안 넣겠다. 이번에 소비자 안 넣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마이크론은 이익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에 들어갈 때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기기 출하라든지 이런 게 좀 더뎌지거나 공급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서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잠깐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하긴 하고요. 네. 이 스마트폰의 브랜드별로도 그 충격이 다르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합니다. 공급난에 대응할 여력을 보유한 대기업들,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산업 전반적이라기보다는 좀 선택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 오히려 애플에게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될 가능성도 좀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스마트폰 시장이 뭐 이거 말씀인 거예요.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물량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들 충분히 중국에서 잘 만들고 있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중국 애들이 좀 더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만약에 생산 차질이 진짜 일어난다, 가정을 하면은. 네. 그걸 이용해서 또 뭐 중국 애들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미국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지만 어쨌든 다방면에서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날 여지도 뭐 안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마이크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마이크론이 크루셜이라는 브랜드를 철수했다. 그러니까 소비자 브랜드를 아예 철수하고 AI 쪽으로 완전히 이제 기업을 틀겠다. 왜냐하면 그쪽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이 메모리 시장에 워낙 경쟁이 어찌 보면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론은 최선의 선택으로 B2B에 집중한다. 라는 스토리까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우리가 AI 사이드에서, 빅테크 사이드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빅테크는 공급을 받는 입장인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AI 칩 가격이 올라가고 전력 관련돼서 이제 전력기기 다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지연 이슈도 잠깐 나왔다가 다시 뭐 사실무근으로 끝나긴 했지만, 핵심은 치플레이션. 그렇죠. 말 그대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한 투자, AI 센터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애플이다, 스마트폰이다 이걸 넘어서 지금 AI 주도주 자체가 요 이슈로 꺾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투자가 줄어들면 꺾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반도체 수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약간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이제 네.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항상 실적 발표할 때 무슨 얘기냐면 ROI 얘기를 많이 해요. 투자 대비해서 내가 얼만큼 뽑아낼 수 있다. 근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사람들이 AI 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얘들이 하는 말이, 우리 칩이 비싸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이나 혹은 리턴을 갖다가 우리 고객사들이 받을 수 있어요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제 렉스케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칩 가격,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심지어 AMD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학습이 아니고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밴드위스라고 해서 이 대역폭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리고 용량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난 제한을 두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네. 자, 이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요. 얘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그럼 이 비용은 당연히 가격으로 전가가 되겠죠. 심지어 뭐 TSMC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가격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 고객사들이 뽑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격적, 만약에 내가 당장 내가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 뭐 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약간 줄이거나 보조적으로 하는데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했을 때 그 이제 시작하는 초기 시장을 갖다가 놓치거나 뺏겼을 때 그걸로 인한 기회 손실이 어쩌면 기회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들이 잘 맞춰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더 큰 이득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득이 문제는 아직까지 현금으로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이거죠.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파벳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알파벳이 사실 광고 회사들이 이런 걸 참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래 LLM이라는 게 시작을 했을 때 추천 시스템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광고 잘 띄워주고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않았지만 원하는 걸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추천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도 그 얘기를 해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올 초죠. 올 초에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공급보다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우리가 서버가 부족해서 우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서버가 늘어날 거고 그만큼 난 투자를 할 건데 그 투자 이상을 뽑아낼 수 있어요. 실제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놀라겠지만 실적 발표할 때마다 뭐 알파벳 같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뭐 질문에 대해서 혹시 또 있을까요? 핸드폰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다음 네.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웨이모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구글의 자율주행차 회사 웨이모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왔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웨이모는 기업 가치 약 1,000억 달러를 목표로 15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불과 1년 전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또 웨이모는 연간 매출이 3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미국 로보택시 시장에서 테슬라 등 이렇게 경쟁사들과 함께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자금 조달 논의는 동시에 구글이 비용 부담이 큰 자율주행 사업의 리스크를 또 외부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테슬라 주가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좀 웨이모와 비교를 했을 때 경쟁사와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재로서 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이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웨이모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거죠. 언제 의미 있는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이 CEO는 그 얘기를 해요. 2027년에 돼야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시장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2027년이 돼야지 알파벳한테 의미 있는 실적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보택시도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막 이제 이것도 초기 시장이죠.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고 이렇게까지 선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 그 테슬라의 FSD는 직관적으로 테슬라 차량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게 FSD가 되는 모델이 있고 뭐 되는 국가가 있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웨이모라고 하면은 일단은 구글이 지금까지 스타트업 방식으로 이렇게 연구 개발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평가상으로는 오히려 리딩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뭐 제규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이런 몇몇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웨이모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내용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스터디했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웨이모가 그렇게 미국에서 영향력이 크고 뭔가 주행 데이터가 많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도 이 플랫폼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린 테슬라를 너무 잘 알죠, 사실. 잘 않는 걸로 알고 있죠, 우리는. 근데 친숙하니까요.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조용조용하게 많은 회사들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있어서 좀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은 자동차들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자동차면 진짜 내연기관이었어요. 내연기관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이제 칩이 많이 들어가고 전장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퓨터 기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컴퓨터 기기가 돌아다니는 거고 거기에는 플랫폼을 이 웨이모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확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전략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꾸준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웨이모와 테슬라가 지금 뭐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뭐 어느 쪽으로 좀 손을 들어봐야지 가장 유력할까요? 글쎄요, 전 둘 다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디가 이긴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면
뭐 어디가 확장이 돼 있고 많이 있고 로보택시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당장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진 않잖아요. 이제 몇 군데 지역의 일부만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규제를 얼만큼 풀어주고 얼만큼 확장시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어디가 더 잘해 어디가 못해라고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긴 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나왔던 그 무인 택시, 로봇 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빅 이슈였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안전적인 문제도 아직 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결함 그리고 이게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데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좋게 반응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테슬라야 뭐 워낙 팬이 많잖아요. 일단 팬이 많고 그래 성장성을 보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자기가 유일하게 숫자를 안 보고 사는 게 그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처럼 성장성을 보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쨌든 센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많은 호재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로보택시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머스크가 정치적인 방향을 잡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렇죠. 공화당 쪽에 이제 한다고 하죠. 중간선거 때.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얘기도 나오고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기대감들이라든지 센티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나빠질 게 있겠냐. 사실 내년에 전기차가 네.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물론 뭐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은 그냥 업황만 본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끊기는 상황이기도 하고 경쟁은 계속 더 심화가 될 거고 네. 딱 그게 뭐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란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게 있겠냐라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시장이 기대한 만큼 산타랠리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약간 굳이 테슬라에게 큰 호재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조금은 들었거든요. 그러한 좀 뭐 일종의 과장된 해석이 들어갔을 확률도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꿈과 희망이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성장을 하는 기업은 맞거든요. 이 기업 자체는 사실은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리는 테슬라의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에너지부터 해서 네. 살고 있는 뭐 진짜 로봇부터 해가지고 우주까지 하고 AI까지 다 해서 진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굉장히 큰 그림으로 성장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노이즈들 뭐 그런 것들 뭐 실제 업황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실제 숫자로 그러니까 왜 그런지 꿈은 실제를 만나게 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실제 숫자를 봤을 때 놀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테슬라에 대해서 앞서서도 이제 뭐 지인분께서 숫자를 안 보고 사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테슬라가 어제자 기준에서 1년 전에 달성했던 488달러라고 하는 고가를 넘어서면서 지금 49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히스토리컬 하이를 찍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추격 매수라든지 돌파 매매라든지 이게 정말 짧은 시결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질문처럼 이게 시장의 애매한 상황에서 그래도 신고가 종목에서 호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야 이거 따라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저도 숫자를 안 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유동성으로 보자. 유동성 지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야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따라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신고가의 트레이딩 영역에서 이걸 지금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들 들어가시고 지금 제가 정말 놀라는 게 매일매일 우리가 국내 ETF, 국내 투자자들 매수매도 상위가 나오는데 항상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 ETF가 많이 들어오고 그쵸. 반도체나 TQ, QQ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는 TSLR이 항상 순위권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정말 이제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이 상황이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성을 좋게 보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내가 얼만큼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나가 중요한 거지. 다만 이제 문제는 레버리지인 거죠. 그렇죠. TSLR은 안 네. 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특히 뭐 미국의 SOXL이라든지 이런 세부의 레버리지 ETF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설명서를 잘 안 보잖아요. 네. 설명서에 뭐가 써 있냐면 사서 버티는 게 아니라고 써 있거든요. 아, 거기 써 있어요? 트레이딩용이라고 써 있어요. 트레이딩용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사서 물리면 버티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생각보다 비용이 커요. 이게. 네, 그죠. 네,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인데 손실이 50%가 났어요. 그럼 몇 프로가 올라야 되죠? 자, 계산. 100%. 오. 그렇죠. 2배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도 큰데 그거 이상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알주식으로 정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 성장의 스토리가 꺾이지 않으면은 어쨌든 어느 시간 내가 버틸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위치에 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레버리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사실 ETF가 요즘 한국인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저는 최근에 네. 들었던 썰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 홍콩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홍콩에서 국내 개별 종목 2배 ETF 맞아요. 예. 그 ETF 출시한 회사가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아주 큰 홀을 빌려가지고 파티를 하고 갔다.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어찌 보면 이제 정말 그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렇죠. 그런 상품을 출시한 회사들도 많은데 그게 이제 투자 설명서에 단타용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게 트레이딩에 네. 트레이딩으로 사용하셔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써있기 예. 때문에 그걸 우리가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근데 한국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그거죠. 이게 뭐 우리가 전자제품 사더라도 설명서는 버리고 일단 시작을 하니까 일단 돌리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투자 설명서를 꼭 읽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기술적인 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테슬라가 이번에 뭐 그냥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라기보다는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실제로 그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또 반영이 돼서 좋게 평가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든요. 이게 그동안 테슬라가 좀 가져왔던 안전 이슈라든지 혹은 뭔가 적용이 좀 미진하게 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을까요? 근데 뭐 불안하다기보다는 결국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인을 언제 얼만큼 어느 범위까지 해주느냐가 사실 제일 관건인 거고 어쨌든 자율주행 플랫폼이 일단 잘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애플처럼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잘 까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위에 완벽한 플랫폼, 즉 FSD라는 플랫폼들이 깔려주고 인포테인먼트 혹은 소프트웨어들이 종속되는 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전제는 첫 번째는 자동차 잘 깔아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전망 쓰면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플랫폼들 얼만큼 빠르게 승인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이제 우려하는 게 아닐까, 혹은 우려 혹은 기대 이게 반반씩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올해로 기억을 하는데 뉴욕에서 사고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 테슬라 관련돼서 사제폭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FSD로 이렇게 자율로 배송을 시켜서 빵. 근데 그 부분이 말 그대로 뭐 정부나 정책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사회 안전 비용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는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비중인가 이런 거는 회사와 유저의 차원이겠지만 정말 그냥 자율주행 무인으로 이제 보내버려가지고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뭔가 뭐 로보택시처럼 정말 제한된 환경에서만 제도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이게 대중적으로 풀리기는 힘든 기술일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런 걱정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구글 글라스가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혹은 약간 어떤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문제 삼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이렇겠죠. 어쨌든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를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이제 개발하고 이제 확장하고 적용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실제로 중국에 있는 지인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중국은 뭐 상하이라든지 선전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 제도 입장에서 그냥 딱 놓고 보면은 이거 우리가 지금 뭔가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뭐 우리의 사회적인 이런 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져가자라고 해버리면은 이걸 중국에 밀리는 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에는 이게 약간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데 딜레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이제 완벽하게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같이 이제 사람이 동승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동승하는 형태가 아마 지금으로서의 최선이지 않을까.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동승하는 사람 하나 딱 태워놓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뭐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이렇게 막 뭐 범죄자들한테 이게 아닌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기다 무인인데 폭탄을 씌워서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생각을 이게 하는데 사실 거기 사람이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뭐 AI 경쟁에서 로봇 경쟁, 자율주행까지도 모두가 이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오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근데 예. 거기에서 지금 뭐 케빈 해시 또 나와서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대한 26년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약간의 그 경제 부양책 이런 것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AI나 로봇에 대해서 행정명령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대국민 연설? 일단 좋은 얘기를 하시겠죠. 나쁜 얘기는 하실 거고 일단은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이 정책들을 보면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원룰도 그렇고 AI 쪽에 조금 더 치중하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오히려 뭐 이제 약간 소비 쪽을 좀 부양하려고 최근에는 뭐 배당 얘기까지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뭐 재정이 또 적자가 나고 빵꾸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으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일단 요 상황에서 저희가 또 준비해 오신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뭐죠? 이번에 이제 그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AI 그 기반 시설들 저희 연간 전망에 있던 종목들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버티브하고 이튼 얘기 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지금 네. 주가가 좀 안 좋아서 이제 그 얘기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 전력기기 하면 이제 전력기기, 뭐 공조 시스템이면 공조 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다 통합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 관리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조 시스템은 이제 뭐 시청자분들 너무 잘 아시죠? 사실 요즘 삼성하고 LG도 여기다 힘을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열로 인해서 성능 저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더 심각할 경우에 고장으로 이제 시스템이 다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전기도 많이 쓰는데 이게 다운됐다가 재가동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전력이나 이런 걸 두는 거기도 하지만 서버 부품 중에 가령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HBM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발열량이 엄청나요. 발열량이 엄청난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론이나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용량이나 이런 거에 제약 두지 않겠다라고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발열을 자기네가 감내를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감내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냉각이나 공조 그리고 전력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M&A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튼 하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전력기기들 되게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전력기기랑 많이 엮긴 하시지만 최근에 인수한 기업을 보면은 액체 냉각을 하는 기업이랑 합병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합병이 되는 구조다. 통합 솔루션으로 합병되는 구조다라는 거고 버티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엔비디아 밸류체인, 그러니까 둘 다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에요. 버티브는 매출의 80% 수준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주택 건설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주택 건설 지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얘네 매출 자체 80%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A에 적극적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비, 렉,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통합 시스템을 모두 완성을 했고 특히 제일 매력적인 게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 기업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GB300 시스템을 코어웨이브의 최초로
같이 지원해서 넣게 되었고 설치 기반이 확장이 되면은 이 버티브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브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튼 사실 이게 조정 기간 동안 이런 산업재들이 안 좋은 이유가 미국 산업에 대한 불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고전압 시스템에 대한 주요 파트너입니다. M&A를 통해 가지고 얘네 역시 화이트뿐만이 아니라 그레이 영역까지 모두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고요. 이제 전력기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올 초부터 이런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좀 공급 조절을 한 기업들이어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비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가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이익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버티브라든지 이튼 이런 기업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튼이랑 버티브를 제가 둘 다 지금 열어봤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약간 어찌 보면 엔비디아랑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전의 움직임도 그랬었겠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그런 뭐 채팅창 의견도 약간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와 같은 수급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약간 어찌 보면 대형주의 레버리지와 같은 중소형주 느낌으로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얘네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는 것 중 하나가 AI 모멘텀도 있지만 내년부터 혹은 내년 뭐 중후반부터 이 리쇼어링 모멘텀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리쇼어링 계획들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관세했지만 관세로 계획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행이 돼서 경제가 좋아지고 증시가 오르면은 일반인들한테 봐봐 관세는 좋은 거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쇼어링 모멘텀도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포워드 PER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포워드 PER이 한 24배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20배 초중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맞아요.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방금 이 카메라 저희 위원님이 표정을 이거 찍으셨어야 됐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니까 아주 극적인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력기기라는 그 산업 자체에서 밸류가 아예 싼 건 아니에요. 사실 밸류 높은 편이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뭐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엔비디아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주가가 물려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아직까지 너무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살펴봤고요.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원자재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은데 그중에서 또 하나의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닥터코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구리 가격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한때 11,9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다, 공급난이다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리 가격에 대해서 슈퍼사이클 초입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죠? 사실 제가 원자재 그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구리라는 것 자체가 산업에 쓰이는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산업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내년에 트럼프의 정책 사이클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사실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세계 자원 이제 기관이죠. 그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인용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리 수요가 한 2,700만 톤이고 2035년까지 22% 증가할 예정인 거예요. 그런데 IEA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현재 공급 자체가 이제 구리 자체, 이 광산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양질의 구리를 못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폐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리쇼어링도 할 거고 AI도 해야 되고 이런 수요들은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후화된 기기, 우리 그랬잖아요. 전력기기 얘기하는 게 노후화된 전선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는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어서 일단 가격에 대해서는 물론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하지만 어쨌든 구리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은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구리에 대해서 일단 뭐 아까 수요 공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보고서를 보니까 뭐 최근에 남미 쪽에서는 갑자기 환경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구리광선 폐쇄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수요는 폭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 내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고려아연이 대표적으로 도시광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일본에 있는 도시광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 산업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뭐 제가 조금 더 그쪽은 공부는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구리가 미국의 핵심 광물에 포함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죠. 포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뭐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들이랑 협정을 맺은 거죠. 그래서 원활하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구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쪽은 계속 아직까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종목을 2개를 봤죠. 이튼과 버티브, 어찌 보면은 전력 인프라 혹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눌려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다들 눌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실적이 나오고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 뭐 우리가 서두에 얘기해 주신 게 지금은 어찌 보면은 순환매 상황이고 순환매 상황에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런 종목들에 대한 뷰까지도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거 약간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재구 하나증권 연구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여기 나오셨고요. 그리고 저 연구위원님과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방송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와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우 캐스터는 10시 30분까지 PM10에서 여러분들과 추가적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프리마켓 뉴욕 끝난다고 가시지 마시고 30분 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많은 속보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준비됐나요? Let's call your name. Yeah, yeah, yeah. 깨진이 땡니야 옴게 놀고 먹는 백수. Hey, hey. CK 김피리티리 말티콘 대박쿨 터져라. 저기 보여 피리 깔꾸는 악마술로 늑대. 갓대롱대롱 매달린 사정격 기준 에이스킴 워렌 버킷 그릇 버킷 케이크 다 모여 전국 소년 날아올라 소신 플리스트 세라기 외쳐봐 골드만 샀으면 피닉스를 볼 것도 별미 및 도동동이 신세계 작가가 쓰는 이야기 안한티 언니 송송향겨 이한 열기 프리맨 자유롭게 fly high K-pop 이야기 들으면 메릴린 치킨 당빈이 꾸꾸가가 우아한 소리 질러 에이 아이 피라미드 꼭대기 아이디 짧은 참참 우럭 어깨 걸어요 엑스톤에 이지 깨고 나와 국장님 찾아서 우리 함께 춤을 춰 남동안 맛동산 찾는 에디 포에버 햇살을 갓듯한 미미 꿈돌이 모이면 금동산 여기는 환상의 나라 이석이석한 반짝여 호박벌게 커피가 좋아 비타민 충전 SJ 조이 미운한 모닝 Good morning 핫스페이더 심 더비 봄베르기 CSY 우리 모두 우주 부자 되기 위해 모였지 뭔지 모를 바코드 금오다마기 전진한 남대문 커피 향기 타고 봄바람 예쁠 리저드 타다 방산주니 두바이가 다질리 카이 헤드 NJ맨 거리 옷템 팬트게 브릿지 건너 관동경 얻고 힘을 내 힘을 내 세조 에리스 하얀 바다 그로 김지배 김지비 정PD 유니코팅 케빈 킹상어 사일런트 아웃사이더 흰나의 멜로 서서히 빛나는
라라라라 Christmas night 반짝이는 city light 손잡고 걸어가 yeah. Holiday tonight 첫눈이 내려와 발자국이 반짝 내 맘도 춤추는 종소리 딩동딩 거리엔 캐롤이 흘러 퍼져 sweet 너와 나의 겨울이 시작되는 이 순간 따뜻한 네 웃음이 내게 번져와 마치 별빛이 내려앉은 것처럼 오늘은 뭐든 다 예뻐 보이는 밤 우리의 스노볼 속에 빠져드는 vibe 기다렸던 그 계절 설렘이 가득한 이밤 손끝마저 반짝여 온 세상이 빛나네 Let's go 라라라 Christmas 온 세상 shine 두근대는 rhythm에 맞춰 fly 하얀 밤 위로 퍼지는 our glow 기적 같은 오늘을 함께해요 라라라 Christmas 춤추는 heart 반짝이는 light로 가득한 star 이 계절의 노래를 크게 sing Happy Christmas everywhere we go 코코아 향 따라 너와 나의 미소 가로등 아래서 사진처럼 free 손끝에 닿는 온기가 따뜻해 이 겨울 속에 작은 천국 같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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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는 추억을 포근하게 담아 포장지처럼 반짝이는 순간들 어둠 속에서도 우린 서로를 비춰 눈보다 더 하얗게 피어나는 love 조금 더 가까이 와 달빛 아래 둘이서 이 겨울이 끝나도 오늘을 기억해줘 라라라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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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열려 오는 your light Playmarket 모드 on tension up so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 기적 미리 know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선물은 0.24% 오르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5% 가까이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M7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정규장 프리마켓에서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스라엘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서버팜을 구축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임대를 논의 중이고 약 4억 달러 규모의 건설 비용 일부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 프리마켓 모두 오르고 있는 흐름이고요. 메타가 원하는 소리만 분리해내는 샘 오디오를 공개했죠. 메타 측은 이 제작 환경에 큰 변화를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 하고요. 사용자는 텍스트와 시각 정보 그리고 시간 설정이라는 이 세 가지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3.07% 정규장에서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도 오르고 지금은 내려갔는데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중립 등급과 목표 주가 $400 재확인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오토파일럿 마케팅과 관련한 규제 이슈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사업 전반에 큰 혼란은 없을 걸로 보고 있다 하고요. 또 어제장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장 막판에는 독일 공장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 보여줬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정규장과 프리마켓 모두 오르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고요. 알파벳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5% 빠졌지만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5% 오르고 있고요. 시티즌스가 알파벳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40로 제시했죠. 현재 주가 대비 약 11%의 상승 여력 보이는 걸로 의미하고요. 웨이모가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라이더 주행 거리가 2,800만 마일이 늘어나면서
분기 대비 24%의 성장세를 기록한 점이 호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볼게요. 정규장 프리마켓 모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오픈 AI에 15조 원 이상의 투자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오픈 AI가 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도 살펴볼게요. 정규장과 프리마켓 현재도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애플이 아이폰 이 제품군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거고 2027년 가을까지 최소 7개 모델을 출시할 걸로 밝히면서 이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또 애플은 인도의 반도체 제조사들과 아이폰 부품 조립 및 패키징을 위해서 초기 협상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칩을 원래 대만의 TSMC에서 조달하던 애플이 올해 미중 무역 긴장 악화로 이 대체 공급 경로를 인도로 후보를 잡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M7 기업들의 주가 추이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마켓 무버, 암호화폐 시장, 유가 그리고 비기스트 무브까지 한꺼번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87,000 달러 선을 계속 오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하락이 지금까지 전무후무하다, 없었던 하락이다라고 말하면서 좀처럼 상승 동력을 좀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쪽으로는 반면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은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가량 뛰고 있어서 온스당 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이유가 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또 매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려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표상의 뭔가 일자리 순감소의 좀 여파로 어제 간밤에는 국채 수익률이 좀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튀어오르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오전 6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내일은 조금 더 종목으로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프리마켓장에서는 2.4%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앨범알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4% 넘게 현재 튀어오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투자 상향 의견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레나가 좀 깊은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실적 자체는 좀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심리가 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 배당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를 축소해라 이런 요구를 더하면서 방산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기스트 무브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제가 아까 레나 언급을 드렸고 또 아마존의 경우에는 제가 프리마켓 뉴욕 안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겹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2차전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파라마운트의 내용을 거절하고 또 넷플릭스의 제안이 더 우수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 반면 워너브라더스는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프리마켓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에 이어서 현재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가 오후 9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이렇게 좋았다라는 내용이 함께 나오면서 어쨌든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언급드리겠습니다. 방금 뭔가 속보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캐스터와 마켓무버 그리고 비기스트 무브까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첨언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은 가격이 66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역대 최고치라는 사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나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5% 넘게 밀려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레나는 주택 건설 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레나와 같은 기업들도 호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미국의 주택 시장의 회복과 관련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나온 월가에서 나온 기관들의 리포트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이스트에서 로빈후드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155달러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가 커버리지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가격은 현재가 대비해서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어드에서도 갭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27달러에서 33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네요. 현재가 대비해서 22% 정도의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나오고 있는 월가 기관들의 리포트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블룸버그에서 갓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시에 속보가 떴었는데요. 워너브라더스 소식입니다. 워너브라더스가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워너브라더스 이사회가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보다 기존에 합의했던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더 낫다면서 주주들에게 파라마운트 제안을 거절해달라고 권고했다는 건데요.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가 스트리밍 스튜디오 사업을 넷플릭스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주들에게 직접 접근해서 회사 전체를 주당 $30로 현금에 인수하겠다는 제안 내놨었죠. 반면 넷플릭스 거래에서는 주당 $27.75의 현금과 넷플릭스 주식, 그리고 CNN과 같은 케이블 채널을 담은 신설 회사 지분을 받게 됩니다. 이사회는 특히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고 또 앨리슨 가문이 약속한 $400억 넘는 투자금의 실질적인 보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하고요. 또 파라마운트 제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28억 위약금을 낸다고 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안정성과 확실성 측면에서 넷플릭스 거래가 주주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이 정말 연일 뜨거운 감자로 시장의 도마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넷플릭스에게는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해당 소식의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2% 가깝게 급등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어쩌면 가장 핫한 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슈는 테슬라에 대한 갓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테슬라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또 부정적인 신호도 적지 않죠.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 중단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과 유럽에서의 점유율 하락까지 부담 요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런데도 투자자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AI와 자율주행이죠. 테슬라 주가는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25% 급등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6%도 오르지 못했던 M7 지수도 크게 앞지른 겁니다. 시장 낙관론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 CEO의 구상, 바로 테슬라를 로봇과 인공지능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이 있었죠. 자율주행차와 로봇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어지는 이 AI 전략에 대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여기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기업 가치 $1,000억 수준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도 자율주행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산타가 온다면 바로 일론 머스크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뜨겁게 올라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리스크들도 여전히 많은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가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고 조금은 더 신중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국 경제가 K자형 격자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K자형 격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월가의 대기업과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을 보는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고금리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이 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내 3,600만 개 소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기업 파산은 계속 늘고 있고 대출 연체율도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건데요. 애리조나에서 커피 가게를 하는 한 상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수기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소비 여력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해요. 한편 소비 시장도 갈라지고 있는데요. 상위 20% 고소득층이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가져가면서 사상 최고 비준 기록한 반면에 하위 80%의 소비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는 있다지만 그 수혜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이제 분명한 질문이 될 것 같다는 뉴스였습니다. 네, 미국 경제도 미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K자역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명 중산층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미국 경제가 정말로 온전하게 건전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이슈는 포드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소식인데요. 포드가 LG 엔솔의 대형 배터리 계약을 전격 취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금액은 9조 6천억 원, 달러로 약 65억 달러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작년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라고 하고요. LG 엔솔은 포드가 수요일 공식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포드가 전기차 사업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신호로도 분석되고요. 포드는 최근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서 약 195억 달러의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전기 픽업 트럭 F 시리즈 출시 계획도 철회했죠. 또 미국 내 배터리 합작사였던 SK온과의 협력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전기차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유럽연합 역시 내연 기관차 퇴출 시점을 늦추면서 업계에 시간을 더 주기로 했고요. 포드는 이미 지난해부터 배터리 주문을 줄인 걸로 알려졌죠. 전기차 시대가 한층 더 선별과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포드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와 함께 CNN 그리고 CNBC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첫 번째 내용으로 뒷담화의 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가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그리고 행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적나라한 평가를 내뱉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머스크를 향해서는 케타민을 쓴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다, 오드덕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와일스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좀 짜깁기가 되어 있다, 이상한 보도라면서 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과는 동떨어지지 않은 얘기다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솔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뉴스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중국의 일자리 관련된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민간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연례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역대 최고, 매우 높았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고요. 반대로 대학원 진학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학 졸업생 중 기업 취업 또 고위험성의 이 민간 경로를 추구하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민간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시험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넓혀달라라는 요구도 함께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건 나라를 좀 막론하고 사실 미국도 아까 저희가 언급을 한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U6 자료, 미국의 일자리 같은 경우도 좀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좀 산업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파트타임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 나온 것처럼 나라를 막론하고 최근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국의 AMD의 중국 시장 확대를 희망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업청와정보는 이 장관이 리사수 AMD CEO를 만나서 AMD가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좀 넓히고 그리고 현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AMD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경제와 또 AI 분야에서 보다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H200칩 관련해서 뭔가 수출을 하고 또 중국은 반대로 필요한 만큼만 써야겠다라는 뭔가 소극적인 의지를 좀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 AMD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는 보도는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좀 속상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민 캐스터와 함께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CNBC 브레이킹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미국 신용시장의 부도 위험이 크게 불거졌던 때 다들 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다는 뜻은 바퀴벌레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은 서학개미들이 좀 충격적인 발언으로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두 주인공이 바로 자동차 부품업체인 퍼스트 브랜즈 그리고 중고차 판매업체이자 서브프라임 대출업체인 트라이컬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나온 소식은 트라이컬러의 경영진이 사기 혐의로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소식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미국 신용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가 된 건 아니다라는 점을 한 번쯤 좀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본 특징주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기도 했는데요. 바로 갭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입었던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갭은 올드네이비와 바나나 리퍼블릭 등 여러 패션 대표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죠. 또 올해 가을부터 뷰티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로 폭넓은 소비층을 아우르는 회사입니다. 정규장에서도 0.89% 올랐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 아까 3%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방금 또 나온 소식으로는 베어드의 발표가 있었어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는 27달러에서 33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웰스파고가 또 갭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가 동시에 상향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목표가는 24달러에서 30달러로 올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웰스파고는 리처드 딕슨 CEO 체제 이후로 핵심 브랜드인 갭과 올드네이비에서 의미 있는 실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2025년 3분기 기준에 갭의 동일 매출은 7% 증가하면서 8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고요. 올드네이비 역시 매출과 비교 매출 모두 안정적인 개선 흐름 보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디지털 마케팅과 브랜드 협업, 그리고 다국적 K-팝 걸그룹 캐츠아이를 내세운 Better in Denim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 회복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또 시장 반응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또 웰스파고는 여기에 갭의 여성 운동복 브랜드 에슬레타의 경영진 교체와 뷰티 사업 확장까지 감안하면 갭의 체질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갭의 향후 흐름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갭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갭뿐만 아니라 올드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등 이 산하의 여러 브랜드들의 실적, 매출이 꾸준하게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요즘 들어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많이 목격이 되는 갭인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 아이온큐입니다. 정규장에서 8% 가까이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1.35% 오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전날에는 8% 넘게 급락했었죠. 하지만 어제 정규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이번 반등의 가장 큰 계기는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가 있었죠. 또 방금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웨드부시가 아이온큐의 아웃퍼폼 등급과 60달러의 목표가 제시했다 하고요. 제프리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제프리스는 투자 의견 매수로 새롭게 커버리지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100달러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의 약 2배 수준이고요. 제프리스는 아이온큐가 사용하는 트랩 이온 방식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정확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고 또 단기적으로는 수백 큐비트,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주가는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의 주요 지지선에 와 있고요. 과거 비슷한 구간에서는 한 달 내 평균 20% 이상 반등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어요. 여기에 공매도 비중도 높은 편이라서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되사기 수요가 붙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온큐 장기적인 양자 컴퓨팅 성장 스토리와 단기 반등 기대감이 겹쳐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아이온큐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특징주는 미국의 전력 생산 기업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어제 원전주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소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스트라 에너지 회사는요, 미국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대형 민간 발전사입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28달러로 소폭 상향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체 애널리스트 의견도 여전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주가는 최근 한 달간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난 1년 기준으로는 20%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여기에 신용 등급 상향이라는 굵직한 호재도 나왔죠. 최근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비스트라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에서 투자 등급으로 상향했고요.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스트라가 원자력 발전소 전력 구매 계약을 확보하고 또 천연가스 자산 인수를 통해서 사업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비스트라 에너지는 전력 수요의 증가와 신용 등급 향상이라는 이 호재가 겹치면서 중장기 안정성 다시 한번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비스트라 에너지 원전주 관련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민 캐스터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메타가 이번에 공개한 인공지능 기반 오디오 편집 모델인 샘 오디오에 공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 오디오는 메타의 세그먼트 애니싱 시리즈 중 하나로 기존의 이미지와 또 영상에서 편집되던 편집 기술을 오디오 영역으로 확장 지은 건데요. 사용자는 텍스트 입력만 해도 밴드 녹음에서 보컬이나 기타 소리를 분리하거나 또 도시 환경에서 녹음한 팟캐스트에서 차량 소음을 분리하는 기능도 함께 포함됐다고 합니다. 시각적 프롬프트와 시간대 지정 기능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소리를 보다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오디오 자체를 입력하는 기능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합창처럼 이렇게 유사한 소리가 섞인 상황에 있어서는 분리 성능에 좀 한계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셔야겠고요. 메타는 샘 오디오를 콘텐츠 제작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개선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청각 보조기기 업체와 이 스타키와 협력을 해서 난청 보조 기능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메타와 관련된 소식 확인해봤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좀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미식축구 좀 보셨나요? 저는 미식축구는 잘 안 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선 좀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로빈후드가 이 개인 성적에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좀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좀 협력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로빈후드가 미식축구 선수가 터치다운을 할지 혹은 이 몇 야드를 뛸지 등 개인 성적에 좀 돈을 걸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 계약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스포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 되겠지만 주 규제 당국이 스포츠 베팅과 유사한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현재는 강화를 좀 뭔가 이런 제약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논란성은 가지고 있지만 로빈후드가 어떻게 이 이벤트를 진행해 나갈지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특징주로 로빈후드까지 살펴봤고요. 김민 캐스터와 함께 지금 현재 시장에 뭐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특징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그걸 네. 볼까요? 아니면은 26분이니까 봅시다.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하고 제가 시장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센추어와 팔란티어가 기업용 AI 사업 강화를 위해서 협력을 확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양사는 전담 조짐을 출범시키고 이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AI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력으로 엑센추어는 팔란티어의 선호 글로벌 파트너로 함께 지정이 됐고요. 이 조직에는 팔란티어의 현장 투입 엔지니어와 또 팔란티어의 플랫폼에 숙련된 엑센추어 인력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협력 분야는 정부와 에너지 또 석유가스 부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헬스케어와 통신 또 제조와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AI 인프라 운영처럼 복잡한 환경에 있다 보면 AI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데 좀 초점이 필요한 만큼 그에 대해서 보다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AI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핵심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시장 반응은 좀 특이한 조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 AI 인프라 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해 나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맵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맵이 지금 잠시 멈췄네요. 네, 오늘 뚜렷한 상승 동력은 사실상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초록불 켜져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목요일 발표 예정인 이 물가 지표 역시도 좀 노이즈에 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주재료가 될지 않을까,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혼재된 데이터를 이후에 좀 마주하는 시장인 만큼 오늘 프리마켓장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정규장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CNBC에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예일 CEO 서밋에서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의견을 좀 피력하는 자리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재미있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